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79번째 영상 하반기 전망 레포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절반. 자, 목차입니다. 이번 하반기 레포트는 보신 바 순서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 4번 외교는 결국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이다. 가속될 미중 갈등의 확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거의 다 제 뇌피셜로 썼어요. 왜냐면 전망이잖아. 자료 갖고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첫 번째, 우리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2022년 말부터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테마는 AI죠. 이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고 빅테크가 그렇게 올랐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죠. 올해 2024년 하반기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AI 반도체 기업들 간의 합종연횡이라고 하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니까 반 엔비디아 동맹이라고 UXL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뭐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이긴다, 뭐 누가 이긴다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쿠다와 관계 엔비디아라고 제가 전화하는데, 쿠다는 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라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게 되면 쿠다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소스 코드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비유해 주더라고요. 족보다 문제 은행식 시험을 보는데 족보가 쫙 쌓여 있어. 근데 왜 쿠다를 안 보고 땅을 보겠느냐? 그래서 쿠다를 쓸 수 있는 엔비디아를 계속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관계 엔비디아라고 써놨는데, 자, 여러분, AI 반도체 칩 만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TSMC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인데 AMD가 갑자기 뭔가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TSMC한테 만들어달라고 했어.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TSMC의 주요 고객이 누구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애플이야. 그 다음이 엔비디아야. 최첨단 3나노 공정 애플, 엔비디아한테 다 줬어요. 캐파가. TSMC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이 두 기업에게 모두 다 줬다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계속 TSMC한테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떤 노하우 같은 거 TSMC 직원들과 공유가 엄청 많이 돼 있는 상황이겠죠? 이 유대감, 이 노하우, 이거를 뚫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쿠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요거를 봐야 돼.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은 애플, 엔비디아가 싸그리 다 가져갔다. 딴 애들 낄 자리가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말고, TSMC 파운드리 말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TSMC가 더 치고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얘네가 쫓아가는 게 오히려 느립니다. 마라톤 하는데 1등이 더 빠른 거야. 2등이 쫓아가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랑 TSMC와 손을 잡지 않는 기업들은요, AI 세계에서 도태됩니다. 왜? 반도체 설계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거든. 그게 얘네들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AI 반도체 수혜주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 TSMC 정도까지, ASML 정도까지, 여기까지만이야. 근데 여러분, PER 수준을 보면,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야. 그래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오른다고? 여러분, 그래프로 거품 꼈냐 안 꼈냐를 봅니까? 아니죠. 뭘로 봐야 되죠? 밸류에이션 PER 멀티플로 봐야 돼요. Price Earning Ratio로 봐야 돼요. 왜? 그동안 버는 게 이만큼 늘었는데 주가 이만큼 오르면 어때? 심지어 엔비디아는 여러분, 최근에 오르기 전까지 버는 속도를 주가가 못 따라왔습니다. 거품이 오히려 꺼졌던 상황이라고.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 그리고 5년 평균 밸류에이션이 40배인데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30배 후반으로 떨어졌다. 이해되시겠어요? 없어, 거품 없어, 밸류에이션. 근데 여러분, 결국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그 원인을 찾자면 결국 여러분, 병목 현상이에요. TSMC가 만들어줄 수 있는 반도체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하이닉스만 만들었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HBM의 숫자도 부족했어. 그래, HBM 만들어서 엔비디아 칩이랑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후공정, 최첨단 패키징, 코어스, 이것도 TSMC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니까 풀 캐파를 하루 종일 돌려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 야 TSMC야 엔비디아가 TSMC야 야 우리 거 좀 빨리 만들어줘라. 우리 돈 더 줄게. 야 하이닉스야 우리 거 돈 HBM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한테 빨리 만들어줘. 돈 더 줄게. 그리고 내년 거까지 미리 우리가 돈 줄게. 엔비디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코어스 공정 야야 TSMC야 너네 이거 꽉 찼지? 우리가 이거 설비 증설하는 것까지 도와줄게.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서 반도체 만들어서 빅테크한테 겁나 비싸게 판다고. 반도체 칩 하나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런다니까. 결국은 왜 엔비디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영업이익률이 무슨 60%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마진이 크기 때문에. 남는 게 많다고 팔아서. 100 팔면 뭐 60 남는다고. 원가 막 70, 30밖에 안 돼. 이런 거야. 왜 결국 많이 버는 거야? 병목 현상이 핵심이야. 자, 그러면 스타워커님,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엔비디아 돈 못 법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병목 현상이 잘 해결됐어. 많이 팔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럼 많이 공급이 되니까 마진은 줄어들어. 하지만 매출은 더 올라가. 왜? 50개 팔던 거 70개, 80개를 조금 싸졌지만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커진다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또 헛소리하는 전문가들 나오겠지? 자, 병목 현상 해결돼서 마진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 끝났다. 이딴 소리 하면 여러분, 그럼 매출이 커질 걸 이 허접한 놈들아 이렇게 욕하시면 돼요. 전문가들도 이런 헛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 때부터 여러분 엔비디아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젠슨왕 미쳤죠? 왜 미쳤어? 한 주 가격 높다고 분할해주죠. 10분의 1로 분할해주죠. 1대 10으로 분할해줘. 또 배당도 늘려줘. 또 이제 기업이 점점 커지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성장이 마진이 줄고 성장이 조금 둔화될 때 늘긴 계속 늘 거야. 둔화될 때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계속 반도체를 팔아먹으려면 뭐가 돼야 돼? 상단의 LLM 기반 빅테크 기업들 뭐 아시는 것들 뭐 있어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그 다음에 뭐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아마존도 요즘 한다음에 뭐 뭐였는데 까먹었네. 결국 여러분 얘네가 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게 핵심이거든.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엔비디아 칩 더 쓰겠어요? 돈을 못 벌면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가 나와줘야 돼. 흔히 여러분 AI를 골드러시에 비유를 하는데 다 기업들이 골드 캐러 다 가는 거야. 그럼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파는 거야. 곡괭이가 아니고 괭이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데? 괭이 맞죠? 괭인 것 같은데? 결국 AI 금을 다 캐러 가니까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혼자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봤는데 금이 없대. 그럼 기업들이 곡괭이를 안 사겠죠? 결국 그러면 엔비디아도 안 좋은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앞단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을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킬러 어플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I는 여러분 물론 병렬 GPU라고 하잖아. 병렬 General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 보안에 생각해보세요. AI가 발전돼? 그럼 보안에 대한 수요도 늘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율주행 테슬라가 뭐 갖고 해요? 엔비디아 H100 갖고 하죠. 그 다음 로봇 AI 머리잖아. AI가 뭐야? 애초에 머리 뇌를 신경 기반 네트워크라고 하잖아.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 그 다음 바이오까지 한대지. 누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젠슨왕은 자기네 기업이 언젠가는 조금 둔화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까지 점점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물이라고 하죠. 스핀오프 돌면서 거기 있는 것들이 조금씩 주변으로 다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 중에 하나는 뭐 대박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AI가 나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막상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거품 꼈다 안 꼈다 조정 크게 받는다 이런 말들 있지만 저는 미국 대선 전까지 한 10월 11월까지는 AI 테마 그때까지는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T의 신 뭐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Sitting President Advantage라고 뭐냐면 지금 재임 대통령의 어드밴티지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재임 중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재임 중인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그 해에는 주식시장을 볼 때 대선을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2022년부터.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린 게 문제였겠네? 돈은 언제 많이 풀렸어요? 2020년에 트럼프가 개 풀었죠. 특히 언제부터? 3월에 페드가 개입하면서 3월 19일 혹은 20일 날 반등 찍고 올라왔잖아. 결국 돈 푼 건 누구야? 트럼프랑 파월이 푼 거야. 바이든 언제 부임했는데? 21년 초에 부임해서요. 웃기죠? 그러니까 사실 원인은 트럼프와 파월이에요.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2022년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이든과 파월, 특히 파월이 늦게 올린 거죠. 어쨌거나 페드 정책은 파월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만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결국 2022년부터 급하게 막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 금리가 올렸으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건 여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그만큼 뭘 했냐면 정부 일자리를 더 늘렸고요. 정부 지출, 국채 발행 많이 해서 되게 모순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아니 돈을 줄여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였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대신 정부는 그동안 돈을 더 썼다고. 왜? 소프트 랜딩 때문이야. 침체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게 생각보다 모순적인 거죠. 그죠? 왜? 원래 기존 통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를 어느 정도 박살을 내야 된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와야지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나 돈 못 쓰겠어.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야. 근데 그 침체를 겪기 싫으니까 경기 둔화가 되는 걸 싫으니까 또 그만큼 정부가 돈은 쓰긴 썼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거의 지금 제 생각에는 2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죠. 소프트 랜딩 된다고. 그리고 올해도 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 1분기 끝나고 2분기 한 4월 5월부터 확장 정책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정부가 고용도 안 하고 정부가 돈도 많이 안 풀고 있다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 지금 기준금리 5.5%잖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경기지표 꺾이고 고용지표, 물가지표 다 꺾이고 하락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보면서 오 놀랍네. 와 물가가 드디어 꺾이네 라는 생각 요즘 계속 5월 6월에 들으셨을 거라 봅니다. 근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 제가 봤을 땐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일부러 경기를 둔화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은 거야. 그럼 사람들의 삶이 조금 빡빡했던 게 수월해지거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식어간다는 핑계로 정부가 돈을 팍팍팍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좋아? 당연히 유권자들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면 표를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부가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다. 일부러 수축시키고 자 우리 수축됐지? 기준금리 내린다. 이제 돈 많이 쓴다. 라는 그 핑계를 만들기,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돈을 풀 거라 보고요. 대선까지 자산 가격에 거품이 설 것 같다. 뭐? 주식, 부동산, 그리고 코인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월과 옐런과 바이든의 입장을 봅시다. 나 여기서 떨어지면 거의 죽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거의 다 죽일 기세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깜빵에 쳐넣으려고 뭐 별짓 다 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돈 풀었다 인플레이션 다시 생길 수 있는데 걱정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 돈을 풀고 살고 보자라고 할까요? 저는 돈을 풀고 살고 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양심이 없는 건지 이게 양심이 없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 주변에서. 자 바이든아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인플레 조금 제발해도 네가 되는 게 나아. 그렇지 않겠어? 트럼프가 되면 재앙이야.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나. 그래서 이런 거 좀 오바를 해더라도 돈을 풀어야 돼. 이렇게 꼬신다니까? 그러면 획가닥 하지.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대선까지 자산의 거품이 이길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대선 끝나면 그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세트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것도 조금 놓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지난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이후 개극심한 혼란이었죠.
트럼프가 막 국회, 의회, 미국 의회 그게 뭐라고 하지? 캐피톨이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투어해봤어요? 그래서 비행기 놓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지고 나서 지지자들한테 캐피톨 습격하라고, 미국 의회 습격하라고, 그래서 막 사람 죽고 그랬잖아. 미친놈이죠. 이거는 그래서 거의 깜빡 가야 돼. 원래 맞아요. 트럼프를 안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중간 선거에서도 뭐 애틀란타 주고 뭐 어디 저기고 불복 소송들이 이어져요. 왜 이어졌냐면 일단 주마다 다 달라, 법이. 막 개표하는 것도 다르고 뭐 몇 시간 뒤에 까고 뭐 다 다르고, 그냥 한마디로 구려요. 시스템이. 선거제도랑 개표 시스템이 구려요. 그러니까 이 구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복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트럼프나 지면은 가만히 그냥 안 물러날 성격이잖아요. 바이든 이제 힘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대선까지 돈을 겁나 풀어서 거품이 낀다면 선거 끝나고 불복 소송 때 이걸 핑계로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딱 좋은 명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11월, 12월 급격하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랠리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1월부터 갈 수도 있고. 저는 항상 우상향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130년을 그렇게 해왔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불복 소송을 해서 이제 그걸 어디서 가냐면 얘네 헌법재판소 없어서 대법원이 하거든요. 슈프림 코트로 가는데, 슈프림 코트의 그 대법관 구성을 보면요, 보수적인 판사가 6, 진보적인 판사가 3이랍니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비슷하고 5대5라면 트럼프를 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도 트럼프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기반해서 하반기 레포트도 작성한 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번 대선 토론 전에도 원래 그 전부터 적어놓은 거야. 이거는 그때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한 6월 초부터. 스태미너가 안 돼요. 옛날 트럼프가 힐러리랑 대선할 때도 힐러리는 스태미너가 없어. 대통령할 스태미너가 없어. 계속 스태미너 10번 얘기했어. 그래도 힐러리가 뭐라 했냐면, 너 내가 국무장관 할 때 전 세계 몇 국가 돌아다니면서 외교했는 줄 알아?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스태미너를 주장해 라고 말했었거든.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됐고, 이번에도 대선 토론 보니까 트럼프가 막 개소리를 해요. 진짜 맞는 소리 거의 없어. 다 개소리야. 하나 예를 하나 들어줄게. 멕시코 국경을 바이든이 열어줘서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미국인들을 강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 뭐 강간 데서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멕시코 국경 문제는 인종차별입니다. 에? 개소리 아니에요? 뭐 마약도 하고 일자리 뺏어가고 그래도 싫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캐나다는요? 여러분, 캐나다인들은 미국 거의 왔다 갔다, 자기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취직도 편하거든요. 그럼 캐나다인이 뺏어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요? 멕시코인들이 뺏어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까요? 당연히 캐나다가 문제가 돼야 되죠. 근데 캐나다는 유대감이 있어. 왜? 같은 백인들이고 같은 이민자들이라. 멕시코는 아니거든. 결국 그거예요. 제 주장이 뿐만 아니라 폴 크루그먼이라는 2009년인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그냥 그거 인종차별이야 라고 확답을 내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가져간 일자리는 low paying job이라고 하죠. 보통 decent job, 좋은 job, good job이라는 decent job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캐나다인들이 decent job을 많이 가져간다. 유럽 애들도 많이 가져간다. 근데 왜 걔네한테는 지랄 안 해? 그죠? 결국 불법 아니에요? 왜냐면 멕시코는 불법 아니고 가기가 힘들어요. 캐나다나 유럽은 훨씬 쉽고요. 왜 애초에 그쪽을 막았을까?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백인들이 안 하는 직업들을 히스패닉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힘이 너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개소리를 막 하는데 바이든은 바이든 표정, 이 표정 맨날 하고, 이게 무슨 개소리 같은 표정이야, 이 표정만 하고 저항을 너무 못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대선 레이스 끝까지 못 갈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아파서 어디 줄을 못 가거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넘어져서 다쳐서 못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 사람이 간당간당해. 진짜 그만큼. 비행기 전용기에서 내릴 때도 막 넘어질까 봐 부축해주고 막 미끄러지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통령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통령도 인기가 더럽게 없어. 카밀라 해리스가. 그리고 뭐 평도 안 좋고 인기도 없고 좀 멍청하다고
바이든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통령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꾸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별로 부통령 안 좋아하는 눈치야.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는요 이번이 재선이죠. 마지막 임기입니다. 마지막 임기면 여러분 눈치 볼 거 있어? 없어.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지금 걱정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대선 토론 이후에 금리가 올랐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기에는 어쨌든 올랐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큰 위기다.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가장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동맹 국가들을 왜 도와줘? 동맹 국가 도와주면 돈만 쓰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메리카 시리즈들이 낸 세금으로 왜 부자 국가 한국 국가 같은 데다가 병력을 주둔시키고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맞는 얘기 아니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교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들어줄까? 코로나 때 WHO가 왜 중국 편 들었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국제기구들 그런 것들을 뭐 법규, 국제법, 국제기구, 문화, 무역 이런 거 다 국제 레짐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말하거든요. 트럼프가 거기다 왜 돈을 그러고 내고 있어? 안 내!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중국, 러시아, 중동이 들어갔다. 그래서 세계 패권을 다툼을 할 때 미국은 보통 이런 국제 레짐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데 트럼프는 그냥 그런 거 돈 드는 거라고 싫다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소프트 파워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밖에 안 해. 그래서 미국 백인들은 막 좋아해. 그렇지 유럽 놈들 중국 놈들 우리 발밑애들이잖아. 왜 쟤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 막 이래. 그랬더니 메르켈이 뭐라 했었는 줄 아세요? 독일 총리가 난 미국보다 중국이나 유럽은 이제 미국과 끝났어. 악수도 그냥 뿌리쳤어 메르켈이. 이 정도예요. 유럽이 언제부터 미국 편 아니고 중국 편을 들었어 유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한국한테는 방위부담금 3배? 4배? 갑자기 올리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막 나가다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재선한 미국 대통령들은요 중간 선거 이후부터 거의 그냥 레임덕이에요. 이때 보통 평가를 한번 받고 평가 제대로 받고 이 새끼 잘 못하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당을 찍고 그 다음에 레임덕에 가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2년차부터 벌써 레임덕인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요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지 올해 주식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외교는 여러분 결국은 국내 정치다. 뭐냐면 외교를 왜 해? 국익을 위해서?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보통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내가 다시 뽑히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외교하는 건 결국 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이 격언이 있죠. 아마 정치 외교학과 졸업한 학생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배싱 차이나 배싱이 약간 이렇게 뒤통수 후리는 이런 느낌인 건데 중국 때리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랑 반도체인데 관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 왜 그렇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냐면 인건비 후려치지 원자재 많지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서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런 잡다한 제조업 같은 자잘한 것들을 다 수입해서 써. 왜?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근데 여기에 관세 때려? 자동차 관세 때리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럼 중국이 어떻게 했어? 너네 그래? 그럼 우리도 관세 때려. 서로 관세 싸움 하다가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개소리죠.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나는 관세 걷어서 세금으로 얻을 거지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를 없앨 거다. 이런 얘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는 너무 한심해 죽겠어. 미국도 진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관세로 대체할 거다. 소득세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 작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플러스 중국이 최근에 조금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무서워. 반도체 가지고 AI 못하게 하고 막 무기에 쓰인다는 핑계로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중국을 찌르는 창이야. 패권 다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한국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디램 3개 중에 2개가 한국이잖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 그래서 요게 좀 예민한 문제라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중국은 통치 이념이 2가지예요. 법가와 유가. 그래서 법을 통해서 질서와 뭐 평화 이런 걸 유지하자. 진시황 뭐 옛날 이사 뭐 이런 사람들 했던 건데
이거와 육아, 도덕으로, 관용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긴장 섞어버렸네. 긴장과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이 통치 철학이 해왔는데 시진핑은요 이제 3기가 됐죠. 독재죠. 그러니까 이제 뭐래? 독재에 들어서면 진시 황제도 그랬지. 법가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힘으로 법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그래서 21세기반 분서갱유, 유가 사상 가지고 있던 유학자들 묻었고요. 그 다음 책을 불태웠고 두 가지거든. 분서와 갱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얘네 인터넷 겸열해. 시진핑 검색조차 안 돼. 이런 거 하면서 이것저것 다 정책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정말 바보 같았던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이 나왔죠. 한 명만 갖자.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노령화돼 가고 있고 인구수가 정체되고 있죠. 여러분 중국의 가장 큰 장점 뭐야? 머리수잖아. 쪽수로 물어붙이는 애들인데 이거를 자기네들도 별 생각 없이 너무 많아. 야 이제 좀 통제 좀 해. 라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훅훅훅 꺾이고 있어요. 결국 자유가 통제보다 앞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산하정책 제한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약해지고 있다. 레이 달리오 정말 존경했던 사람인데 개소리를 너무 많이 하죠. 전 세계 1등 헤지펀드 매니저도 이런 소리를 한다고. 중국이 패컨다툼에서 미국 이긴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사람도 이제 한 10년 넘게 주장하다 돌아섰어요. 중국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돈도 많이 잃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중국의 리더십 모델은 한고조 유방이에요. 이 사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고 목표, 중국 통일, 천을 통일하자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 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어떻게든 얻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유방이고 그게 중국의 리더십 모델이에요. 근데 유방과 싸웠던 초나라의 항우가 있죠. 무력 1등, 두뇌는 없어. 옆에 범증이라는 두뇌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항우가 잘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싸움도 항우처럼 겁나 잘하면서 머리도 범증처럼 똑똑한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수그리고 들어가서 진척하면서 연기해서 홍문현에서 항우한테 벗어났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딱 이거죠. 숙이고 들어가서 야 우리 너네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우리가 졌어. 그리고 뒤에서는 겁나 연습해서 미국 뒤통수 치려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없죠. 왜? 한국이나 미국이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많고 똑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컨다툼은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담해드릴 수 있는 게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GDP 격차가 좁혀지다가 이제 오히려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정도다. 근데 여러분 미국도 중국이 필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 싸게 중국이 잘 만들어 왔어. 근데 이거를 갑자기 안 써? 그럼 물가가 튀겠지.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중국으로 가 있는 공장들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지방으로 지방이란다. 다른 지역들로 재편하고 있죠. 공장을 옮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중국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해야 되고 이게 GVC 개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중국을 무시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팔긴 팔되 본인들은 최대한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근데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중국을 막 때리잖아. 근데 그것도 전략의 일부인 거 중국도 다 알아요. 저 선거 때나 저러지 끝나면 별로 그렇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그런 개소리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소득세를 없애고 그만큼을 관세를 걷어서 충당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되면 왜 전 세계가 그렇게 안 해? 왜? 상대도 관세 때려. 서로 관세 때려. 그럼 무역도 줄어들어. 무역이 없어. 그럼 관세도 안 들어와. 근데 어떻게 소득세가 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미국 공화당의 논리인데 세금을 깎아줘요. 부자들 세금 깎아줘. 이것저것 다 깎아줘. 작은 정부 짱. 이게 자유야. 근데 정부의 지출은 못 줄여요. 그래서 적자만 확 늘어요. 이게 거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감세들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역대급 빵꾸 났잖아.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정책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돼. 그냥 대선용으로 인기 끌려고 중국 때리는 것뿐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그럼 중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누가 당선됐으면 좋아할까요?
이것도 거의 확정이죠. 트럼프 당선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바이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 레짐을 만들어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 주변을 다 싸고 돌아서 조직적으로 시스테미컬하게 조지는 스타일이라면 트럼프는 그냥 자기 감정과 직관으로 하죠. 이렇게 하자.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왜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 얘는 트럼프만 어떻게 구워 삶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요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대선까지 중국 관련 주는 하지 말라. 미국이 겁나 팔 거다 규제하고, 그러면 중국주가 오를 수 있겠어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런 맥락들, 미중 갈등, 그리고 대선 전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불복 소송까지, 그 전까지는 바이든이 돈 겁나 풀어서 잘 갈 것 같아. 지금 1편, 2편까지 있는데 1편 영상 설명드렸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5, 6, 7, 8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머릿속으로 한번 쫙 정리해보세요. AI 좋대. 언제까지 좋대? 대선까지. 왜? 지금 재임 대통령이 돈을 풀 거래.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는데? 끝나고 불복 소송이 이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그 대선 중간중간에 중국을 겁나 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쫙 정리가 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이상 스타코였습니다. 다음 2편 내일 올라옵니다. 내일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